그러면 지금을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네. 2020년, 21년을 완화의 시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숨이 멈춰요. 그러면 옆에 동료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와서 인공호흡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멎을 때 인위적으로 숨쉬게 도와주는 게 인공호흡이다 라고 한다면, 경제가 멈춰서면 경제를 인위적으로 숨쉬게 도와주는 게 금리 인하다,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요, 투자가 늘어날 때 일자리가 늘어요. 고용이 늘 때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죠. 여행 소비 늘어나네? 여행 상품 더 많이 출시하고. 옷 소비가 늘어나네? 신규 의류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려면 신규 투자를 해야. 이게 뭡니까? 경제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죠. 네.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해야 되는데 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한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더군다나 정례회의라고 하죠. FOMC 정례 8번 있는 회의, 우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8번 있죠. 이 정례회의를 무시하고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이게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1년은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가 22년부터 긴축의 시대로 오는데 더더군다나 전쟁이라는 게 터졌고, 전쟁 이후에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등장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관계를 좀 규명하는 것도 필요한데 책에서는 이 관계를 정말 충실히 설명해 드렸죠.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에요. 근데 올해 살려고 보니까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이래요. 그럼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랐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잖아요. 1,000원 가지고 이건 못 사잖아요, 이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와 돈의 가치, 금리는 어떻게 된다? 역행한다. 그게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꼭 3번 반복해서 외우세요라고까지. 그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는 역행하니까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해가 22년, 3년이었던 거죠.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것이 긴축적 통화 정책이고, 22년,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로 정의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다가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동결해 나갈 겁니다. 2분기부터 쭉 동결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가 저물지 않은 거죠. 그럼 22년, 23년 끝자락이나 24년부터는 금리를 이제 차츰 인하하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때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또 전환기가 와요. 그럼 또 한 번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겠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기류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예.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제를 안다는 건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같아요. 네. 근데 저처럼 경할못도 경제 전망하면 약간 어려운 느낌인데 네. 할 수 있다. 동기부여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년 정도 됐지만 그 구독을 열심히 하시면서 경제가 친숙해졌다.
경제가 친해지셨다. 경제가 낯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경제가 친숙하지 않고 두렵고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그 질문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딱딱하게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삶의 언어로, 체화된 언어로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하면 정말 나의 그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레벨이 올라간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술 먹다가는 우스갯소리로 아래로 보인다. 진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장님이 눈을 떴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 경제를 이제 알아가는 일은 정말 그 인문학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 경제를 전망하는 일은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평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 연봉이 얼만데 연봉의 거의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이만큼 아껴 써가지고 정말 거의 연봉의 절대적인 비중을 다 모을 수 있다라고 일단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하시더라도 그 돈을 예를 들어 30년 동안 모으면 내 남은 생산 연령 인구 동안에 혹은 퇴직하기 전까지 그걸 다 모은다 라고만 가정할게요. 중간에 어디 사고가 나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가장 최고 좋은 시나리오로만 한번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한 액션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동안 그래 나 그래도 한 10억 모았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10년, 20년 후의 10억은 지금의 10억과는 또 다를 거예요. 가치가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10억하고 20년 전 1,000원짜리 하고 20년 후 지금의 1,000원짜리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 파워가 다르죠. 당연히 10억과 10억은 다른 10억인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 1억 연봉자라고 하면 억대 연봉자라 좀 대단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억대 연봉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1억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과연 부자가 될까라는 의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경제를 공부하고 재테크를 한다. 재테크의 정의가 뭘까? 제가 여기다 재테크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그렇게 간단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 달러라는 자산과 그때그때 맞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Reallocation인 거예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치하는 게 재테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 자산과 바꿔야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의 경험에 기대서 지금까지 주가 계속 올랐으니 앞으로도 주가 오를 거야 라고 투자하는 의사결정은 잘못됐을 것이고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떤 자산 가치가 더 오를까? 그럼 그 자산과 나의 소득의 일부를 바꾸자. 그게 재테크라는 거죠. 나의 소득의 일부를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소득의 일부를 모았다가 집을 산다든가 이게 재테크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득이 어떻게 전개될까도 중요한 거지만 어떤 자산과 바꿀까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 공부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그 공부가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필수적이구나. 경제 공부만큼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경제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다른 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특히 시작점에는 출발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게 나의 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둘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데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냐 가난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소득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냐, 은행에 저축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갖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경제 전망인 거죠. 그래서 향후 경제가 어떨 것이고 그 경제에 걸맞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것.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 드린다면 가장 단순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5억을 일해서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번에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주가 조작이나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투자에 잘못 몰려가지고 뭐 수십억을 날리고 그 빚쟁이가 돼서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모습을 그 다큐 같은 것에 이제 담아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하다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경제를 공부하고 세상을 좀 보고 그 시점에 걸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노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좋은데 우리가 오래 살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잖아요.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편집자님 100세까지 사실 거죠. 네. 근데 일은 60세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면 자녀가 나를 부양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는 구조를 미리부터 고민하시고 국가가 부양해 줄까요? 라는 의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 남은 50년, 60년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은 언제 해야 됩니까? 60세 진입해서? 65세 진입해서? 지금 하셔야죠. 그 고민을 지금 하셨고 지금 돈을 버는 구조를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60세, 65세 이후에 그 삶도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경제를 아는 게 네. 정말 내 자산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네. 정말 기업에서는 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알잖아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게 경영 전략을 취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에 제가 농심그룹을 1월 달에 만났는데 22년에는 강달러 시대가 온다.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그럼 농심그룹의 원자재를 미리 사두셔라. 재고를 늘려놓으셔라. 이게 경영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 전략하고 비슷해요. 강달러가 오네? 달러를 미리 사두고요. 달러에 투자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네? 원자재 ETF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놓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해야 되죠. 가게는 어떤지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지에 대한 생각.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파도의 흐름에 맞게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